앞으로 우리 지역에 앞으로 농가에서 농협에 사서면 편리하도록 같이 이렇게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자재 농협에서 우리 농가에 샀으면 택배로 없이 농협에 샀을 수 있고요. 가격은 10만 원대 하고 농협 각 지역 농협에서는 또 환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를 구매 시 환원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사는 것은 가격 10만 원에 택배로 5천 원이 별도 또 부과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면 우리 농가들이 편리하게 언제든지 샀을 수 있고, 농협에서 저희가 8만 5천 원에 공급돼서 농협에서 10만 원 판다고 그 15% 남는 게 다 안 남아요. 환원도 해줘야 되고 직원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샀으면 효과적입니다. 자재는 한 15리터가 되기 때문에 1.5리터씩 있으면 10번을 쓸 수 있습니다.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얘들은 15리터입니다. 두 놈 다 15리터이기 때문에 1.5리터씩 있으면 10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골드 그린, 골드 칼라는 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리터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 장목관 회장님이 농협하고 해서 기회를 더 준다면 이 지역에도 제가 강원도 서춘천 농협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시간을 마련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당면한 그 작물 생육이나 비료 사용법이나 우리가 농약과 혼용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전화상으로는 하도 바쁘셔서 못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오늘 이제 막상 이렇게 모시고 교육을 하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쓰는 그 약이 간행적으로 쓰는 거에 진딧물이라든지 흰가루, 젖빛, 나방 이런 거 만약 쓰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골드 그린이나 칼라 설탕 이렇게 혼합해서 같이 쓸 수가 있는가? 예, 됩니다. 물어보고 싶고요. 또 그 가수원에 주로 보면은 비료를 강사 비료도 절대 주지 마라. 아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려면 되죠. 예. 그런데 그러면 어느 때 비료 퇴비를 가수원에 준 것이 제일 우리 그 강사님 생각에 제일 그 지금 논하는 중에는 제일 좋은 방법인가? 어느 시기에? 약재 혼용하고 비료 살포 시기 방법 아까 일부 언급한 거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약재 혼용은 알칼리성 약재와 혼용을 조금 금하는 게 있습니다. 알칼리성, 석회포르덱 유황합재. 그거하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띄워서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두 가지를 적적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약재를 쓸 때 우리가 지하수의 그 pH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우리 지하수들은 우리가 물이 7.0이 중성이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 농약을 혼합해서 식물에 살포할 때는 그 좀 알칼리성이다. 우리 사람 인체 몸은 pH는 7.34에서 7.34에서 7.45 정도 그 정도인데 물은 pH가 7.0이 중성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 약재 사용할 때는 5점대가 돼야 6점대 이하 그 정도 돼야 좋은데 골드 그린, 골드 칼라를 물 500에다가 1.5리터를 사용하면 pH가 6점대 이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 흡수력이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약 혼용에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쓰는 쓸 수 있는 염화가리가 셰순의 길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잎 두께에 따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가지가 길다고 해서 잎이 연하면 염화가리 쓰면 안 됩니다. 잎이 두텁고 진할 때 한해서 염화가리를 1에서 2kg까지 쓸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사과나 배, 단감 이런 종들은 1에서 3kg까지 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복숭아에서는 1에서 2kg. 그 다음에 단풍 들이기 할 때는 농도가 올라갑니다. 여기 단풍에서는 3에서 7kg까지 늘어납니다. 우리가 숫기를 땡기거나 생육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생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염화가리를 연면 12대 500에 1kg에서 2kg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지금 단풍 들이기 때는 3에서 7kg까지 늘려서 사용해라. 물 500리터 그렇죠. 예. 이거 두께를 판별하는 방법이 우리들이 그 두께를 뭐 잴 수도 없는 거고 육안상으로 한다는 게 피어졌을 때와 오므라들었을 때를 가지고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일부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을 사진을 찍어서 30cm에서 40cm 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확대를 해보면 입이 살이 찐지 안 찐지 좀 잘 보여요. 우리 하우스 노지 고추밭에 가서 새순이 올라오고 자라는 그 부위에 30cm, 40cm 거리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휴대폰 사진을 확대를 보면 잘 보여요. 그리고 휴대폰 동영상으로 틀어가지고 동영상에서 촬영 안 하면서 그 사진을 확대를 하면 또 잘 보여요. 이제 정보 소통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농사에 잘 되고 못 되고 바뀌어버려요. 정보. 과거에는 1등 하던 사람이 매일 하는데 황금알롱법에서는 꼴찌가 바로 1등 합니다. 정보 소통. 정보 소통이 빠르고 효과적인 것. 그러면 약간 논문상에 따른 촬영해서 우리 대표님한테 문자로 보내면 지금 고추 육모상에서 상토에 이시가 높기 때문에 고추 육모상에 사진 오면 딱 사진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찍은 사진을 확대해 보면 이시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설탕물을 뿌리가 빨리빨리 잎에 있는 걸 소화시켜야 됩니다. 잎에 비료가 가득 차가지고 장애가 일어나면 생장점에 순이 녹아버리고 없어요. 비료량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굳어지는 현상은 어떨 때 나옵니까? 예? 굳어지는 입이 빡 뻗어져 부셔질 때. 얇아서 부시지는 건 오므려져 있고 두꺼워서 부시지는 것들은 비료 과다해서 굳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우스 노지 포도밭이나 그 비가리 포도밭에 가면 잎이 해딱 뒤집어지게 있는 거 보이죠? 뒤로. 그건 비료량이 많아서 앞면이 살이 찌는 종이고 이렇게 뒤집어진다. 복숭아도 앞면이 살이 찌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잎이 오므려지면 생산성이 그 양이 적게 자란다는 이시가 낮다는 거고 그때는 이시를 약간 올려줘야 됩니다. 거름을 주고 네, 비료를 약간 주고 잎을 피고 연면십에서 뿌리를 뻗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비료를 잎으로 먹는 영양과 우리로 먹는 영양을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잎으로 먹는 영양소가 초기에는 거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과실 크기가 좀 작거나 크나 과하게 편차가 없었으나 지금은 크고
시장 상품률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크게 만드는 것은 초기 잎을 두텁고 크게 키우야만이 종방향 길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뿌리가 활동해서 잎을 살을 찌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잎에서 영향을 내려주지 않으면 뿌리는 활동을 하지 않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화기 살포는 어쩌면 예 개화기 때 살포. 개화기 때는 아까 목매 시비죠. 예, 그쪽 있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 우리 비료를 갖다가 복숭아밭에 어떻게 줄 거냐? 우리 조생종일 경우는 기비로 주고 나면 비료할 기억이 없이 따야 됩니다. 비료가 몇 달 가거든요. 한번 줘놓으면 추비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 이때 황산가리하고 염화가리가 문제가 되겠죠. 황산가리, 염화가리 이 두 가지가 황산가리는 과실이 약간 누른 빛으로 나와요. 노란빛. 염화가리는 맑은 색으로 나와요. 붉게. 이 두 종류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얘가 복숭아 조생에 추비가 약간 늦어지면 복숭아가 물러져요. 뭐냐면 이동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비로 다 예쁘냐 4월달에 예, 요렇게 기비로 다 이어서 사용하라는 거죠. 4월달에 기비. 그리고 이때 우리가 복숭아 가원에 그 좀 이렇게 자람새가 좀 부족할 때는 복합비를 좀 넣어주시고 잘 자라고 있을 때 복합비를 조금만 줘야 됩니다.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연면 시비로서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감사비료는 절대로 주지 마시고 질산가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질산가리는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 칼륨이나 칼이나 똑같은 놈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농도 위치를 보면 됩니다. 질산이라는 요소나 질산이나 거의 같은 놈인데 질산태 질소는 토양에서 암모니아태 유안이나 우리가 요소는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는 바로 뿌리가 흡수합니다. 양에게서는 질산태 질소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요소비를 줬을 때는 토양에서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로 바뀔 때 30% 정도가 하늘로 날아가요. 가스, 암모니아 가스 발생하면서. 그 외 것들은 가스가 발생 잘 안 해요. 요소가 가스 발생합니다. 녹으면서. 그래서 요소비료는 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하우스나 우리 노지 작물 심을 때 비료 뿌리가 비닐 덮어놓고 너무 급하게 심은 뿌리가 벌겋게 타버리죠. 그게 암모니아 가스예요. 황산가리, 염화가리는 그러면요. 예. 그 열매를 좀 그 크게 키우는 데는 별 효과는 없고 색깔 내고 그런 데만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 요게 크죠. 잎에서 행동을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가리를 연면 시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염화가리를 요 양이 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가 먹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데 근본은 땅에서 다 해야 돼요. 토양에서. 근데 토양에서 다 하다 보니까 행동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부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연면시비의 목적은 초기에 뿌리가 행동해서 우리가 지상부에서 생육을 맞춰서 생산량이 늘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상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6월 중순에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예. 방금 우리 4월달 정도나 해서 기비로 써라. 그렇죠. 예. 그때 끝내. 그러면 비료가 땅에서 흡수돼 가지고 토양 결합해서 비료 먹는 게 그것도 한 두세 달 가요. 예, 양은 자기가 조절하고. 그 수시에 따라서. 작년에 우리가 웃자람이 심하다 그럴 때는 요런 비료만 쓰고 복합 비료는 거의 조금만 써요. 거의 안 써도 되고. 해마다 우리 토신이 좋아가지고 땅신이 좋다. 그러죠.
그런 땅에서는 도장지도 많이 나고 이럴 때는 복합 비료는 좀 낮춰가지고 나무가 수세가 좀 더 약화될 때까지는 비료를 안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잎만 두꺼워지면 다 하거든요. 잎이 두꺼워지면 비료를 거의 안 줘도 지금 잔량 비료를 다 먹고 자라요.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사과밭에 5년 전에 고추밭을 사과밭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저를 오라 그랬을 때 이 사과나무 이미 농사는 잘 되는데 얼어 죽고 있어요. 단풍이 안 들고.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전작기에 고추를 심고 그 밭을 유공간을 묻고 사과밭을 만든 거예요. 그 비료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는데 이 농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연간 그 집에 사과 농사가 잘 되니까 유목인데 한 5,000명이 와서 배워간 건 뭐랬습니까? 우리 밭에 사과 농사 필요 안 줘도 된다. 이미 들어간 이만큼 들어있네. 측정을 해보고 알면서 그랬다면 배워간 사람이 정확하게 배워갔겠죠. 자기도 모르면서 우리 농가에 지금 사과에 비료 주지 마라 한 것만 없고 비료 주라. 조사해보고 없으니까 주라 그러는 거. 주지 마라 캔 사람은 모르고 주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기 밭에 수치가 높으니 비료가. 제가 가니까 비료 포대 보여주면서 우리 밭에 비료 요거만큼밖에 안 준다. 앞으로 측정해보고 앞으로 5년 안 줘도 됩니다. 들어있는 잔량이 많은 밭에서는 안 주는 게 제일 정상이에요. 들어있는 전량이 없는 데는 사과밭에 비료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준다는 수치가 1.0이나 그 수치를 이야기해 줄 뿐이다. 네. 그래서 비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고 농가에서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비료는 비료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비료겠습니까? 요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밭에 측정해보고 기술센터 분석해보고 인산하고 가리가 많으면 밑비료 요소를 줘야 됩니다. 기비로. 그런데 우리는 거의 막 이것저것 귀찮고 하니까 그냥 막 복합비료를 이렇게 주는데 복숭아는 흙비리기 워낙 좋기 때문에 그 가지가 도장지가 많이 나고 쭉쭉 자란다 이럴 때는 기비 그 복합비료 안 줘도 됩니다. 뭘 줘야 되냐? 황산가리, 염화가리 좀 됩니다. 그 대신 잎 옆면십에 잎만 두텁게 해주면 자기 역할을 다 한다. 잎이 두텁고 진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또 도장지에 티 나오려고 그러겠죠. 도장지에 티 나오려는 걸 영양을 과실로 보내는 게 누가 하냐? 염화가리가 합니다. 예, 그래서 비료라든지 이게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비료, 옆면십이 가리의 역할, 영양 1.5리터 시점되면 15리터니까 1.5리터 쓰면 500리터의 10통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복숭아에 했을 때 요소를 준다면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갑자기 어느 요소가 나와요? 아니 이제 복숭아로 계산했을 때 검사를 해가지고 토양 분석을 기술센터 해가지고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서 일수에 체크했을 때요. 체크한 거는 답이 없어요. 우리 밭에 이제 많이 자란 나무들은 해마다 많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두 개를 분류를 해야 돼요. 사과나무들이 안 열고 도장지가 쭉쭉 난 나무들이 비료를 많이 먹고 없어요. 사과가 열은 나무들은 비료를 적게 먹어요. 왜 그러냐면 잎이 일을 해서 뿌리를 갖다가 올 때 사과가 먹어보니까 잎이 먹을 것이 작아가지고 일을 적게 하는데 사과가 안 열은 나무는 잎이 자꾸 두꺼워서 뿌리 내려주면 또 그 비료 성분이 잎으로 와요. 잎이 먹고 뿌리 먹고 잎이 먹고 뿌리 먹고 자꾸 강해져요. 그런데 사과가 달려 있으면 잎이 자꾸 사과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얇아지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먹어요. 그것도
저 무주 부천동 쪽에 그쪽에 농가에 가서 촬영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봄에부터 수세가 강한 거는 비료가 있는 거고 늦여름에 따고 나서 강해진 거는 비료가 적은 것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확이 우리가 6월달에 끝나버리면 7, 8월달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료가 낮아도 많이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판단하시고 해마저 잘 자라는 것 같으면 비료량이 토양에 토심이 좋다. 해마다 그 나무 중에 좀 열어버리면 힘이 뚝 떨어진다 그러는 경우면 비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봄에 냉해로 인해서 과실이 안 열어져서 강해졌느냐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입니다. 과실은 좋은데 예. 나무 크기가 1년에 한 10cm 정도밖에 안 커요. 복숭아 나무인데. 그 비료가 이제 김천에서 그게 회장님 댁이 마사토인데 이것마저도 마사토를 흙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깊이가 없어요. 땅이 거기에 가지가 한 긴 게 40cm 이렇게 짧게 나가요. 복숭아 전정하면 뭐 바닥에 좋을 게 없어요. 이 시가 몇이냐면 0.3이 나와요. 0.3 이하 이 시가 났습니다. 새순이 조금 자랄 정도가 여기 한 50cm에서 간간히 1m짜리가 간간히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오면 안 되더라. 이 시가 복숭아에서는 0.3은 적다. 0.5 정도 이 시가 합당하다는 거죠.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너무 가지가 짧다는 것은 비료 양이 적습니다. 그건 비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얼마를 해야 되느냐면 복합 비료 한산해서 비료량이 그 양 들어가야 돼요. 복합 비료 양을 한산했을 때 약 100평에 10kg 정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요건 이제 비료하고 약 혼용 관계 끝나고 또 다른 분 질문. 예. 네, 대표님 그저 그린하고 컬러하고 두 번에 한 번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생육 기준. 예. 아까 이게 이제 이게 사계절을 보면 복숭아가 우리가 이미 6월 중순에 딴다 있는 거예요. 네, 우리 6월 중순에. 이 달력을 자 우리가 6월 중순에 따버리면 사계절 중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달력은 앞쪽에 시간을 쓰고 시간은 뒤쪽 시간을 씁니다. 12시 30분인데 12월 32일은 없습니다. 달력하고 우리 손목시계하고 다릅니다. 12월 32일이 없습니다. 1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력하고 우리 손목시계하고 기둥시계하고 다 다릅니다. 백시계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6월 15일 기점으로 수확을 한다면 시간이 아주 빠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서부터 오늘이 3월 12일이죠. 3월 12일에서 6월 15일까지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며칠 남았습니까? 9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90일 뒤에는 우리가 복숭아를 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90일 뒤에 복숭아 딸라 그러면 4월 초에 비료해도 먹고 자라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누가 이래야겠습니까?
잎이 일을 안 하면 뿌리가 일을 해서는 품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숭아 꽃이 언제 핍니까? 4월 5일에 핍니다만 지금은 3월 말경에 피어요. 3월 말 3월 30일에 꽃이 되어야 돼. 그러면 꽃 피고 잎이 일할 시간이 수확 때까지가 남은 시간이 그 60일하고 15일하고 약 7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75일 안인데 이것도 보면 여기서 잎이 자라고 안 자랐을 때는 별로 또 일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요 앞에서 주구장창 연면십이 자연스만 성공한다는 결론밖에 안 씁니다. 뿌리도 일을 할 시간이 없고 열매도 커야 되고 이 두 가지 한 번에 세 가지 다 해버려요. 요 그림을 그려놓고 딱 보면 우리가 복숭아를 잘 익히자 크게 키우자 할 때 날짜가 없습니다. 뭐 어째 해보려고 하면 날짜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공판장에 가보면 큰 거 키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가원이 조금 높은 데 있어가지고 봄 냉해를 안 맞는 농장들은 잘 됩니다. 해마다 도장기만 많이 나고 안 되는 농장들은 농장 위치에 넛소리가 많이 와서 잎이 얼어버리면 과실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어요. 잎이 얼어버리고 과실이 냉을 먹어버리면 살짝 먹어버리면 잘 안 자라요. 그 냉 먹은 거는 세포가 확장이 잘 안 됩니다. 세포 분열을 잘 못해요. 그럼 작은 과일에 도장기만 하고 키우면 터지기만 해요. 그래서 그걸 이기는 방법이 우리가 목매시비에 설탕 이 양이 10kg, 5kg 두 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골드 그린 2리터 요것들이 가가지고 꽃을 크게 피우고 여기부터 우리는 조그마한 별 판단은 안 되는데 그 시기에 꽃 과실 세포량을 늘리는 어디 교육 가면 세포량을 늘리려고 그러죠. 뭐 그런데 세포 다시 하려면 농사 끝나버려. 세포 안 살리고 잎을 두텁게 살을 찌워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두 번, 그 다음에 연면 시비는 그린 1.5리터에 설탕 3kg에 잎이 두터워지면 염화가리를 1에서 2kg까지 쓴다. 그린 두 번에 칼라 방법. 요거 조금 하다가 보면 금방 따는 시기와 수확 30일 전 되면 5월 15일 되면 이거는 이미 며칠 안 남았어요. 요거가 한 달 차이. 5월 15일 되면 얘들은 생육 후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조금 크다 금방 익어버려. 그래서 연면 시비 해수를 해. 그럼 5월 중순부터는 또 골드 칼라를 써야 돼요. 수확기가 너무 가까운 것들은 아니면 1대1로 써라 그래. 그린 한번 칼라 한번. 그래서 며칠 안 남겨놓고는 골드 칼라를 써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양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이미 5월 15일 되면 우리는 설탕마저도 못 쓴다. 그 계란 탁구공마트하고 이미 과실이 크고 이미 비례 후반기에 들어간다. 그럼 5월 15일 후에는 설탕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골드 칼라 요거 1.5리터에 염화가리를 1kg 쓸 거냐 2kg 쓸 거냐 그렇지? 2kg 색이 진하다면 2kg 쓸. 그래서 잎이 두텁고 진한 것을
연두색으로 연한 황빛이 도도록 바꿔야만 숫기가 빨라져요. 요렇게 해야만이 과실이 크고 색이 잘 날 건데, 누가 색을 내고 있냐면 기비로 들어간 황산가리, 염화가리, 연면 시비로 들어간 골드 칼라 잎 두께, 뿌리를 좋게 만들면서 염화가리에서 잎을 노란빛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과실이 크고 아주 맛있는 물 바뀌어요. 요 놈들이 일을 해서 과실 생산하는 거죠. 영양생장기 때는 그린을 쓰고 생식생장기 때는 두 번에 한 번,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예, 두 번에 한 번,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초기엔 그린 두 번, 칼라 한 번.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조생육이 너무 키우는 기간이 아마 계산하니까 75일이죠. 그래서 비싼 영양제만 갖다 사다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네요. 자두, 대석 자두를 제가 200g짜리 캐줬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에서 타 지역을 이기려면 우리 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복숭아 나무 위에다가 밑에 물 주는 건 별로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물을 뿌려야 돼요. 미세살수.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영양을 공급시켜야만 잎이 빨리 자랄 건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나면 복숭아 크는 시기를 다 놓쳐버려요. 자두 대석도 200g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복숭아를 공판장에서 1등 못한다는 것은 잎의 함수량 조절을 못해서 성장 속도가 더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를 어떻게 하면 자주 해서 가리와 영양소를 먹여서 성장을 시킬 거냐. 이제 답변이 되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을 넣고 유튜브 강의하면 여기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모든 결정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키우고 과실을 키우고 앞에 전반이 다 끝나는데, 이건 이미 호주머니 돈 다 엮고 끝나버렸어요. 다른 농사들은 7월 15일 가서 전거 후가 갈라지는데, 사과 농사는 7월 15일에 전거 후를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복숭아 농사는 6월 15일부터 돈 벌고 6월 말 되면 이미 끝나버렸어. 이 시장가가 끝나고 이 농사를 갖다가 옆집에 물어보러 가는 시간이 약치로 가요. 영양치로. 옆집에 가서 물어 가는 그 시간 아까워. 훌루를 물 뿌리고 돌리고. 여기는 조선종이기 때문에 과일 크기 차이에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나고, 미세 안개식으로 미세 살수 장치가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 살수 장치를 해서 물을 뿌리는 게 최고다. 그리고 종방향이 큰 것들은 과실이 안 물러져요. 단단합니다. 근데 종방향이 짧아서 집이 작은데 영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곳에 끝이 빨강이가 물러지는 거죠. 그게 종방향 길이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터지만 것들.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회장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날짜가 맨날 없어요. 날짜가. 호주머니 돈 다 열 때까지 날짜를 만들어요. 지금부터 그럼 4월 뭐 며칠 날 되고 나면 이미 이거 뭐 이제는 며칠 안 남았어요. 조생년 내가 시간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다 도구고 피해도 다 해주는데, 예. 선생님 말씀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무지에 바빠요. 이게 백리 바쁩니다. 여기에 예. 횟수를 어떻게 빨리 할 거냐인데, 사과밭에도 SS기 끌고 다니라 그러거든요. 비가 안 오면 방법이 없으면 SS기 물로 끌고 다녀. 오늘 영양제 치수면 내일 기계 끌고 다녀. 물을 뿌려서 잎을 자라게 만들어야 돼. 자라게 만들고 어제 먹었던 영양소 오늘 사용해가 크라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영양 가만두고 일주일 동안 영양제도 못 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자라버리면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럼 생산이 향상된다. 요 부분 며칠 안 되거든. 뭐 어째 꽃피고 어째 해보려고 하면 이빨이 요만할 때 되면 이미 따라가요. 근데 크기에 따라서 엄청 가격대가 많이 차이 나요. 예.
침투성 전착제나 이런 걸 사용을 했을 때는 어쩌습니까?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돼 쓰지 마시고 응애 잡을 때는 쓰고 특별한 균일 때만 쓰고 될 수 있으면 전착제는 황금알롱포에서 많이 권유를 안 합니다. 왜 권유하냐면 이게 잎의 분을 씻어 없애버리면 분이 파괴가 되면 자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양파 같은 거는 녹균병이 왔을 때 전착제에 이어서 쓰고 나면 그 다음날 3일 있으면 다 말라지고 분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은 자리는 이미 병이 침투를 했기 때문에 분이 벗겨져 있어요. 그럼 약을 치면 고착성 전착제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고착성 전착제. 이는 전염에 뺏긴 건 마찬가지예요. 고착성 같은 경우는 코팅을 시키는 거죠. 코팅성 그 전착제가 있잖아요. 그게가 100% 효과 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저희들이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유황이나 석회를 쓸 때 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말하자면 동을 썼을 경우는 흡수가 되면 입이 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석회를 하고 비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물성 전착제를 쓰는데 그 식물성 전착제가 고착성 전착제거든요. 코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단점이 또 붙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고요. 운동한다고 오후에 매일 걸어다니면 신발 닳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좋은 점은 한 개면 반드시 나쁜 점이 여러 개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좋은 게 많은가 하면 우리가 농자재를 많이 쓰고 농업에 우리가 많이 해본데 그 결과치를 글로 써서 수치를 나타내서 데이터 나타내면 몇 줄 못 씁니다. 그게 정답일 겁니다. 우리 지금 이때까지 농업 영위하면서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자재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복합비료 빼고는. 황산가리, 염화가리, 복합비료 요소 빼고는 우리가 10년째 내가 정말 이게 좋다 하고 쓰는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몇 년 가다가 바뀌고 몇 년 가다가 바뀔 겁니다.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나온 것들이 정말 100% 좋은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토양의 비료를 알아야 되고 지상부의 잎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양의 비료 먹고 그 환경의 영향을 먹고 자라고 썰이가 매일 와서 너썰이가 없어 농사 안 되는 데다가 아무리 좋은 거 써도 소용없습니다. 세포가 굳어버립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농자재를 다 써도 공판장 1등 못합니다. 제가 20년 전에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여곡절 다 겪었지 않습니까?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나오면 제일 좋은 것들 우리 집에 다 있고 다 갖다 들고 가을에 되면 감 딸 게 하나도 없어요. 갖다 버리고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단감 하나도 안 따고 다 버렸어요. 모자랐어요. 그러면 1년 내 농사지가 지금 뭐 먹고 사냐고 돈 만들었지.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배우면 우리가 정확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거. 예. 그 이시 측정을 할 때 토신 깊이에 따라 그 이시 농도가 다 다르는데 몇 센치를 박아야 정확합니까? 김천의 짠돌이가 9월 5일에 사과밭에다가 200평의 유한암포 아니 그게 단 한 아니라 번에 한 포 뿌리는데 지금 내려간 양이 20cm까지 내려가가지고 0.4의 이시가 나옵니다. 내려갑니다. 비료가.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황금알롱포에서는 4월 달에 주라 그런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일찍 이시 측정기 끝에다가 그래서 내려간 양이 보입니다. 15cm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고 토신을 좀 해줬었어요. 요 이시 측정기에 테이프를 감아서 여기에서 센서 봉이거든요. 여기에서 5cm의 테이프 하나 감고 그럼 5cm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요 5cm하고 15cm 사이 10cm. 이게 예. 박으면은 물렁이는 쏙 들어가고 꽉 안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이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저 표시보단도 더 이상 못 들어가게 15cm, 15cm, 예를 들어 10cm, 10cm 거기다가 볼트로 해서 딱 죄갖고 더 이상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쓰기가 불편해서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고 이거는 그런다고 더 들어가도 꺼내면 여기 봉이 떠서 측정이 안 됩니다. 1cm 더 들어갔다고 해서 나빠지는 게 없습니다. 비료 뿌리는 이식 올라갑니다. 편준치를 알아야 되는지 방향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비료 뿌리는 방법도 뭉뚱뭉뚱 뿌려가지고 한 곳에 놓고 한 곳에 놔둬요. 그런데 어느 정도 평균치는 다 나옵니다. 김천의 짠돌이인데 이시가 0.4예요. 원래는 제로 0.3. 비료를 안 주고 사과나무 농사 지니까 하도 안 되니까 요 측정기를 사가지고 사과밭에 가서 측정해 보니까 제로 0.3. 그래서 요걸 들고 얼마나 성질을 났으면 자기한테 잘 지도를 해준 사람한테 밭에 가서 찍으니까 0.5에서 0.9까지 나와요. 다르죠? 우리가 남을 가르치거나 했을 때 데이터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 어떤 장비를 쓰느냐. 야, 이 친구 이거 좋더라, 이거 해봐라.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요즘은 글로 써서 증명할 수 있고 학술적으로 맞아요. 이 시간이 맞아요. 해마다 저 집에 복숭아 좀 크기 잘 나오더라. 그러면 그 밭에 가서 요놈을 측정하면 나옵니다. 그 복숭아 비료 주지 말고 하다가 맹탕 얹어놓으면 가지가 짤막짤막 나와 한뼘 되는 거만. 그러면 복숭아 뒤에 안 커요. 복숭아 가지 요만큼 긴 것도 좀 나와야 됩니다. 너무 이 시간 하면 안 됩니다. 평균치로 몇 cm를 박아야 됩니까? 평균 이 시량이 0.5가 골고루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 깊이를 몇 cm를 박아야 되냐고. 제 거기서 우리 집에 비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비가 오면 마사 땅은 겨울에 지나오는 봄에는 측정은 없습니다. 비료가 다 용탈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봄에 비료를 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비료는 내려가는 게 보여요. 비료 준 자리는 나오고 퇴비 준 자리 나오고 안 나온 자리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는 좀 내가 복잡하니까 적게 주고 싶다. 그 대신 비료는 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 몽땅 주면 됩니다. 나무에서 한 복숭아 나무 좀 컸을 때는 약 한 1m 정도 떨어져가지고 50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데서 나무 4군데 정도 몽땅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료를 작게 줘도 그 양이 지속력이 좋고 좋습니다. 그 측정을 해보면 비료 수치는 정확히 나옵니다. 뿌려줬을 때는 토양의 친밀도에 따라서 유실되고 없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료 줄 때 이렇게 놓을 때 그 양 수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몇 평에 얼마를 줬으면 100%는 못 맞춰도 그 근사치가 나오면 그 근사치 평균치의 비료를 한 잔에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까지 자라는 걸 보고 요거 센치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땅들은 좀 깊게 있고 마늘밭에 비료하고는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연성 비료를 많이 줬으면 가을에 심을 때 비료가 밑에 있고 위에 비가 오고 내려갔으니까 그 조금 바뀝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감자에 설탕을 했을 때 어느 시기가 적당합니까? 멀리. 예를 들어서 복숭아에 이제 목련십이라고 할 때 예. 감자로 했을 때는 어느 시기가 적당한가요? 크기에 감자 크기에 연면십이죠, 그거는. 감자는 연면십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파리에 뿌리는 거 연면십이. 시기가 그건 따로 없습니까? 감자는 순이 올라오면 바로 연면십이죠. 예. 감자는 비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 감자 좀 이따 요 복숭아부터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감자 질문 받고요. 과실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벼농사든지 보리농사든지 다 질문 받겠습니다. 과수농사, 복숭아, 사과, 자두, 배 이런 포도 질문 없으면 다른 걸로 이제 넘기겠습니다. 예. 사과에 적과제를 쳐도 한금알 농법으로 해도 됩니까? 적과제 예.
시간 낭비죠. 잎이 굳어버리면 어쩌겠습니까? 그 시기에 설탕 써가지고 절감만 좁히고 옆으로 키우고 그래야 돼요. 굳혀버리면 복숭아나 사과나 특히 사과에 봄에 이게 꽃 피고 했을 때 여기에 그 이제 적화제는 괜찮은데 우리 억제제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적화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일손을 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얘들이 안 떨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힘이 좋아가지고 꼭지가 단단해집니다. 복숭아 연면식 이렇게 하면 땡기면 잘 안 떨어져요. 경기도 이천에서 연면식이 두분하고 복숭아 속하다가 안 떨어지가 가지가 찢어지거든요. 단단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적화제 아마 옷 빼라려고 하는 거 힘이 강해가지고 일부 조금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걔들을 쓰면 우리가 장애를 준 거거든요. 장애를. 그런데 장애를 줘놓고 다른 시간에 풀어야 될 거예요. 다른 시간에 안 풀어주면 장애가 그대로 굳어가지고 장애 주는 거예요. 저 사과꽃이 핀 걸 떨어뜨릴 만큼 강한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하는 거는 뭐 선택은 하시가 지금 하신 방법 하는데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그 전문의 낙엽병에 예. 우리가 이제 석회 보르제를 좀 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쳐도 됩니까? 예, 하세요. 단 일찍은 하지 마세요. 신초가 이게 다 자라고 잎이 다 클 때까지는 하지 말아요. 그 전에 여기에 석회 보르제를 쳐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잎이 굳어가 안 자라요. 그럼 요 신초의 가지가 잎이 완벽하게 자라야만이 일을 많이 할 건데 중간에 우리가 석회 보르제를 이때 쳐버렸다. 그럼 요 위에 것들은 굳어버려요. 굳어서 일을 적게 한다. 그럼 과실이 크는 날짜를 까먹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연장에 가서 해순이 다 자라고 그 도장지 나는 거 자라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과대지 사과가 열어있는 이 과대지가 여기 다 클 때까지는 사용하지 마라. 이 과대지가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잎이 자랐다 싶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때는 생산성 향상에 손해관계 없다는 거죠. 예.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쪽이 문제입니다. 매년 퇴비를 12월 달에 수세가 야간만 12월 달에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금을 하면서 작년 가을에 퇴비를 안 하고 지금 전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퇴비를 지금 한 2, 3일 있다 뿌리려고 그러는데 안 늦었나요? 전정 다 하고 해서 괜찮아요. 전정 다 끝나고 이제 하려고요. 예, 괜찮아요. 늦지 않나? 안 늦어요. 뿌리 아직 안 나오거든요. 봄비 오면 퇴비 그 국물 잘 내려가요. 근데 그 국물이 내려가도 그 퇴비에서는 그 질소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인산이나 뭐 그런 거지. 그게 질소가 다 있다고 안 보거든요. 좀 그 염기, 소금의 가능성이 많고 뭐 닭똥이라는 질소병이 있겠잖아요. 근데 질소가 100%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 없습니다. 또 뭐 퇴비 비료가 더 보약이. 예. 작년에 저는 사과나무를 심었었는데요. 예. 거기다 올해 지금 퇴비를 한 3주에 그 후대를 한 걸 예. 3주에 하나씩 넣고 예. 비료는 장보고를 한 100주에다가 5포를 넣었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걸 넣어야 될 건가 싶어서 그 쬐끔 가지고는 안 되죠. 비료 더 줘야죠. 더 줘야 돼요. 예, 그럼 뭘 복합을 줘야 될까요? 요소 주면 되죠. 요것을 그냥 줘요. 예, 그 지금 뭐 퇴비중하고 장보고하고 그런 성분이 있다면 요소가 제일 보여요. 요소를 그러면 예, 100주 비록 이 시량이 낮으면 네. 사과 척지가 안 나와요. 네. 그 연면시비 해가지고 잎이 나오면 그 사과나무들은 오래 심어놨고 이게 안 자라고 죽는 원인이 뭐냐면 피부 함수량이 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것들은 피부에다 물을 자주 뿌려야 돼요. 벼랭균이 이거 하나도 왜냐면 대바사를 맛 아픈데 개간을 싹 그거 내려보고 생땅에도 심으니까 그거 잘 죽어요. 저희 집 사람이 당과 묘목 팔다가 뿌리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우리 그 모래땅 심으면 안 죽어요. 모래땅이 수분이 높아요. 착착해가지고. 그리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감나무 묘목 예쁘게 보이라고 아침마다 나무 몸뚱이에 물을 뿌리면 반질반질 좋거든요. 물을 뿌리면 뿌리가 하나도 없는 나무 절대 안 죽어요. 피부 탈수 때문에 묘목 심으라고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흙을 분을 한다든지 핫질 뜬다 그러죠. 이거 분다리. 그게 자기 뿌리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잎이 잘 트거든요. 잎이 잘 트면 잎에서 영향을 적으면 잎이 두꺼워져서 뿌리가 발생하거든요. 요 동작이에요. 그 책 제일 뒤에 있습니다. 이거 황금을 놓고 책 제일 뒷장에 보면 묘목 키우는 게 있어요. 요소를 갖다 이번에 좀 줘야겠네요. 예. 예. 또 다른 분. 예. 여기 해석된 것이 그림과 그 설탕하고 이제 해석을 할 때 말입니다. 예. 해석 후 즉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이걸 좀 숙성을 시켜야 됩니까? 바로 해석해서 바로 뿌려냅니다. 바로 예. 좀 숙성을 시킨 뒤에 쓰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하지 마세요. 오래 놔두면 좀 오래 놔두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섞어나가 장애가 없는데 바로 물에 녹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없고요. 거기에 농약을 타버리면 농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쓰라. 예. 그러면 과수 종류에는 아니, 그 설탕 말입니다. 예. 그 돌꿀에 좀 열라고 녹이다 보면 잘 안 녹대고 그게 그 물이 많은데 여기 잘 녹죠. 물량이만 하면 그렇죠. 우리는 염화가리가 잘 안 녹는데 쬐끄만한 물에 녹이면 그 염화가리 자체가 소금이 물 온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지가 안 녹아요. 근데 물을 거의 다 한 80% 받아놓고 그 물을 저으면서 염화가리나 설탕이면 잘 녹아요. 예. 이거 책자를 보면요. 예. 거기 이쪽. 예. 저기 500리터에 예. 설탕을 1리터에서 1kg에서 3kg를 쓰면은 쓰라고 있는데요. 한 1000리터를 따지면 2kg를 써야 됩니까? 예, 설탕. 네. 설탕은 잎이 났을 때는 3kg를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양파하고는 키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얼음이 열 때는 7.5kg 양파에 마늘에 썰이가 오면 설탕 3kg 썰이가 안 오고 평상시 온도가 됐을 때는 마늘 양파에 설탕 1.5kg 요것들은 1.5kg의 맥시멈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탕을 1.5kg는 물 한 말에 60g이에요. 60g을 쓰면 생육이 활성화돼서 오이나 애호박에 고추에 흰가루병을 자라네요. 잘 안 생겨요. 그런데 물 한 말에 300g, 120g, 물 500에 3kg야, 120g. 120g의 설탕을 쓰면 흰가루가 죽기 시작해요. 물 한 마리 120g, 물 500에 3kg거든요. 근데 물 500에 그 한 마리에 300g씩 7.5kg를 오이밭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쓰면 오이의 흰가루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안 생겨요. 그만큼 세포 면역력을 더 강화시킵니다. 설탕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농도 차이를 활용 잘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사과나 복숭아에는 설탕을 3kg 써도 이상이 없는데 염화가리를 3kg 쓰면 복숭아 잎이 타요. 다르죠? 고구마에도 여름에 덩굴이 좀 나오고 나면 설탕 5kg, 염화가리 5kg였거든요. 그럼 고구마 잎의 영양소를 과실로 고구마 다 돌리는 겁니다. 이게 잎의 두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구마는 정식을 하고
연매십이 해주면 고구마 잘 맺혀요. 근데 비가 계속 잎이 살이 빠져버리면 고구마 안 맺혀요. 그래서 고구마는 종순을 굵은 거를 심으면 고구마 잘 열고, 가는 것은 고구마 잘 안 열어요.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영양소가 내려오면서 바로 맺히는 게 쓰는 게 있고, 감자처럼 갔다가 돌아오는 게 있고 달라요. 이 영양소라는 게, 잎이 영양소가 뿌리로 갔다가 돌아올 때 먹는 감자와 잎 영양소가 바로 내려가서 고구마 먹는 게 두 개 달라요. 그 초기에 연매십 안 하면 고구마는 힘이 생겨요. 잘 열지, 고구마 행수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다릅니다. 감자는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감자가 잎 두께가 비료를 향해서 자꾸 열고, 고구마는 잎이 두꺼워진다고 해서 고구마 되는 게 아니고 줄기만 생겨요. 예, 여기. 아까 그 설명하시기 강의하기 처음에 시작하실 때 물 500ml에 식용유 한 통 18리터하고 퐁퐁 뭐 2리터는 2.5리터를 같이 섞어가지고 끓이면 응애하고 깍지걸리하고 관계가 된다 그랬죠. 겨울에. 12월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그때는 안 하고 유황압제를 지금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유황압제를 한 일주일 전에 지금 했는데, 유황압제를 어떤 농가에서는 꽃이 먹어볼 때 해야 된다는 농가가 있고, 이게 우리는 지금 사용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식용유하고 pom프하고를 우리가 살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살포를 했을 때 유황압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은 뭐 그 시기가 균을 그 겨울이 아니고 지금도 해도 되는가, 확실하게 물어보고 지금은 있습니다. 기름을 쓰면 안 됩니다. 기름은 지금 쓰면 안 된다고. 유막 코팅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유막 코팅은 겨울에만 하는 걸로 해요. 겨울에 예, 겨울에만 하고, 내 가온에 응애가 너무 많거나 병원체가 너무 많아서 해마다 장애가 많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비가 자주 오는 시점에 병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언제부터 많이 온다 이럴 때 바닥에다가, 가온 바닥에다가 식용유, 바닥에다가 예, 식용유 물 500에 예, 2통에서 3통, 식용유를 예, 2통에서 3통, 10통을 예, 거기에다가 퐁퐁 2 내지 4리터 넣고 바닥에 나무에 막 땅바닥에만 살포하면, 나무 수제는 하지 말고 바닥에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균도 잡을 수 있고 충도 잡을 수 있다. 이제 됐나요? 그리고 폐식용유를 쓰면, 통닭집에 안 쓰는 재활용수를 쓰면 냄새가 나서 가온에 오는 벌레들이 깊이 내가 잘 안 와요. 그리고 바닥이 풀이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진딧물들이 와서 그거 다 달라붙어 죽어요. 깨미 새끼도 한 마리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유황압제는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죠. 유황압제는 일찍 하면 나무에 장애가 없고, 늦게 하면 그 농도가 셀 경우에 새순에 장애를 줘요. 조금 일찍 하는 건 장애가 없다. 예, 그렇게. 예. 설탕이 그 흑설탕이 있고 백설탕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백설탕. 백설탕이요. 예, 소주가 제일 많이 채워요. 술은 많이 먹으면 많이 채우고 빨리 먹으면 빨리 채우는데,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농자재를 쓰고 우리가 하는 게, 자, 이거나 술은 많이 먹으면 많이 채우고 빨리 먹으면 빨리 채워. 이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만물의 이치에 적용해서, 사계절의 이치에서 적용하는 거지, 제가 욕심내가 하나도 뭐 긁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 사과에 보면 벌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다 갉아버리거든요. 그걸 예. 퇴치하는 방법은 있어요. 말벌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말벌이에. 네. 그러면 걔네들이 싫어하는 향을 맡고 왔을 거거든요. 향을 맡고 왔는데,
그 향이 왜 났을까요? 잎 두께가 얇아서 그 과실에 분이 파괴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하계 전쟁할 때, 가을에 다 됐을 때 그때 가지를 너무 많이 잘랐을 거예요. 그래서 도장지를 자를 때 한 30-40cm 두고 자르세요. 그리고 너무 바삭 잘라버려가지고 걔네들 눈으로 시각에 노출된 것도 있고, 그리고 햇볕에 굽혀가지고 나무가 아마 과실이 아마 향을 내뿜었을 거예요. 뭐 새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말벌이 문제더라고요. 그 말벌이 갈가고 먹어버려요. 향을 잘 맡거든요. 향을. 그래서 바닥에다가 가원 바깥쪽에다가 유막 코팅을 해보세요. 유막 같은 거요. 그렇죠. 바깥에다가 유막을 해버리면 저놈들이 냄새가, 우리 그 말벌은 우리 그 막걸리나 뭐 설탕 넣어가지고 유인하잖아요. 향을 맡고 온다. 그러면 향이 나쁜 향이 나면 제가 안 와요. 그래서 유막을 그 바깥에, 가온 바깥이나 바닥에 살포해서 향을 좀 품어서 걔를 쫓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만하고 한거하고 두 가지 하거든요. 예. 정만 독성하고 한거하고 예. 전혀 똑같은 약으로 끝까지 하거든요. 예. 근데 정만은 괜찮은데 한거는 꼭 이 붉은 놈이 벌어져 버거든요. 아, 그거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 하면 한 놈도 안 부러집니다. 그 약간 늦종이라는 거죠. 예. 그 초기에 잎의 크기와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이쪽에 그것만 설명했는데 그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이소. 요 유튜브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그럼 그 골든 그린 그걸 쓰면 예, 돼요. 예. 여기 보약이 하고 요 횟수만 늘려주면 잎이 두텁고 크고 가리를 써서 생식을 시키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하나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종모양이 긴 거는 하나도 물러지지 않아요. 과실수는 여기서 맞춰도 되겠습니까? 다른 아이고 폐식용류가 예. 구하기 힘들 때는 새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과실수는 여기서 맞추더라고. 일반 우리 밭작물이나 일반 질문을 봐도 되겠습니까? 예. 꼭